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약용의 수호제기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호제기는 수가 지킬 수자고요. 오가 나 오자고요. 제가 집자째요. 집자자고 기가 기술한다라는 그 기자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이야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래별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크게 볼 때 문학의 갈래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인데요. 서정갈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를 말해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서술한 것. 우리는 서정갈래라고 하죠. 시가 속하는 거고요. 서사갈래는 서술자가 허구적인 이야기를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갈래. 그것을 우리는 서사갈래, 소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갈래는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죠. 희곡은 연극의 대본,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인데 상연을,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용어가 쓰이죠. 그 다음에 교술갈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필의 갈래인데 가르쳐서 깨우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술갈래는 그래서 서술자가 아니고 필자라고 하죠. 이 필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갈래를 교술갈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술갈래는 수필을 말하는 거다. 수필이니까 형식이 자유롭고 그죠. 서술자와 필자와 작가가 일치하는 거죠. 나아가 아직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이 수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형식이 자유롭고요. 글쓴이의 경험을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요. 자기 고백적인 문학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납니다. 경험, 깨달음, 인생, 가치관 이런 게 드러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수필, 편지, 일기, 기행문 등이 다 교술갈래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교술갈래 습관은 수호제기를 오늘 학습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더 봐야 할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글로 썼으면 한글 수필이고 한문으로 썼으면 한문 수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보개혁 이전에 썼으면 고전 수필이고 가보개혁 이후에 썼으면 우리는 현대 수필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호제기는 한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한문 수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문 수필은 기, 설, 서, 논이라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소재계는 기자로 끝나죠. 그래서 한문 수필 중에서도 기예갈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예갈래에 속하는 한문 수필은요.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해 기술한 글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호제기도 기의 갈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상기,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일야구도하기, 하루에 강을 9번 건넌 이야기, 이런 게 이제 기의 갈래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사물에 관한 기술을 우린 기라고 하고요. 설은 구체적인 사물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면서 사물의 이치나 깨달음을 적은 글. 그래서 보통 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이 다른 일에도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해서 유추의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특징이고요. 이야기 전개 방식이 유추라는 것. 그 다음에 기 같은 경우에는 기, 승, 전, 결의 구조로 이루어져요. 이야기의 발단, 전개, 그 다음에 전환,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서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발단과 끝맺음을 기록하는 글인데요.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수필은 대부분 기와 설의 종류에 국한됩니다. 서나 누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배울 기는 사물의 이치나 깨달음을 적은 글로서 기에 해당한다. 사물의 이치나 깨달음 아니고요. 사물의 이치나 깨달음이 아니고 기 종류니까 사물의 이치나 깨달음은 설의 종류에 해당하고요. 사물에 관해 서술한 글 기에 해당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필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니까 여기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수호제기의 포인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질적인 나와 현상적인 나를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본질적인 나고요. 내가 필자가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기 전에 가졌던 나, 바로 현상적인 나예요. 그래서 수필 속에 나오는 나를 본질적인 나와 현상적인 나로 구분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이 글의 태도는 성찰적 반성적 태도죠.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으면서 외부 시를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성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본질적인 나와 현상적인 나를 구분하는 문제도 외부 시를 주고 이와 같은 성격, 밑줄을 그어놓고 이 나를 놓고요. 성격이 같은 것이 뭐냐, 다른 것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나를 지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나를 지킨다는 것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참된 나, 본질적인 나를 확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본분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쉽게 달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쉽게 달아나지 않는 것은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할 나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지켜야 할 나는 허투루 간수하면 쉽게 달아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고요. 즉 나이고 본질적인 나이고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세상의 만물들 중에서 쉽게 달아나지 않는 것. 그것들은 첫째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것, 그리고 완전히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무수히 많아서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즉 대체 가능한 것들은, 그런 물건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요, 매우 쉽게 달아나고 출입이 무상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달아나면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의 주장이 뭐죠?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잖아요.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형님의 말을 인용하고 선현인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대조하여서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의법을 씁니다. 그리고 문답법을 사용해요. 문답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스스로 묻고 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자문자답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자신의 이야기를 묻고 답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살펴봄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더 철저하고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답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 D 부분을 봅시다.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자, 이 부분은요, 맨 처음에 수호제란 이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화자는 현재는 어디 있냐면 장기라는 곳에 유배를 가 있습니다. 자, 필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그 신유박해로 인해서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죠. 필자가 이제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갔어요. 자,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조선 정조 때 아주 다양한 활동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정조가 승하하시고 나서 순조가 즉위한 이후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유배를 간 상황인데, 지금 현재 유배 온 상황에서 여기 지금 수호제란 이름의 의문을 가졌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 자, 형님께서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제라고 했는데 나는 저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 이해가 안 가네.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과 붙어 있기 때문에 달아날 수가 없고 그래서 더욱 지킬 필요가 없는데 왜 서재의 이름을 수호제라고 붙였지? 수호제란 이름은 나를 지키는 집인데 나는 어떻게 달아나지 않는 건데 왜 붙였지? 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승을 봅시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후,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모습이죠. 혼자 지내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이 글을 쓴 동기가 될 거예요. 나는 벌떡 일어나 여기서 나는 필자가 되는 거니까 수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키고 달아날 자,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 꽃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박혀 있다.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필자가 장기로 귀양 온 후에 깨달은 점이네요. 뭘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은 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 만물에 지킬 것은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나뿐이에요. 왜냐하면 밭을 지고 달아나는 자 없고 집을 지고 달아나는 자 없고 또 정원에 여러 나무, 꽃나무, 과일나무를 뽑아갈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을 보면 내 책을 훔쳐갈 자가 있겠는가? 성현의 경전이 이 세상에 퍼져 있으니 불처럼 흔한데 퍼져서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 데서 한 개, 두 개에 지나지 않을 터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 앞에서 나열한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 나열한 것들은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나열했네요. 밭, 집, 그 다음에 꽃나무, 과일나무, 그 다음 책, 성현의 광장 같은 말이고 옷이나 양식 지킬 필요가 없어요. 곡식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밭과 꽃나무, 과일나무 등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고 책이나 옷, 양식들은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뭐 했습니까? 열거했고요. 그 다음에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했죠. 그래서 문답법, 자문자답 했고요. 그 다음에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은 나고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대조 나왔고요.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니까 설의 나왔네요. 그 다음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예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오직 나만을 지켜야 한다는 화자, 이 필자죠. 필자의 주장 혹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필자가 꼭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고요. 여기서 나는 꼭 지켜야 하는 나니까 긍정적인 날 거예요. 그 다음 전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다뤄놔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깨하면 떠나가고 의용과 재앙이 겁을 주면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눈썹이 새까맣고 이마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봐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도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꾼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으리요. 또 서리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너무 잘 달아나고 일정한 법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죠? 잘 달아나고 출입이 무상하고요. 쉽게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한번 떠나가면 또 돌아올 줄 모른대요. 그에 대한 예시가 나왔는데요. 어떤 예시인가요? 잘 달아난 예시, 이익으로 꾀하면 달아나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면 달아나고, 마음을 울리는 음악 소리에도 달아나고,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봐도 달아나는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단순호치라는 사자성어로 쓸 수 있습니다. 단순호치,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번 돌아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으니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달아나고 한 번 달아나면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에 대한 예시, 잘 달아난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익으롭게 하면, 우연과 재난이 닥치면, 뭐 이쁜 여인이 유혹하면,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 잘 달아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리도 또 나왔네요. 그 다음요.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그러면 뭐야? 과거의 모습이죠. 과거에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긍정과 부정 뭐야? 현재의 나, 현상적 자하고의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자니까 본질적 자, 긍정적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아를 분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면 끝이에요. 긍정적 자는 본질적 자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부정적 자 세모하고 내가 지킬 현상적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왜 그러면 나를 지키지 못했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아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어서 나는 이렇게 본질적인 자아를 지키지 못했어. 왜? 바빠서 나를, 본질적인 자아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봐요. 과거 공부하느냐고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매달려 있었다. 그럼 과거 공부에 매달린 이유는 뭐예요? 출세하기 위해서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입신양명. 몸을 바로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입신양명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간수하지 못했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가 검은 사무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었다. 이건 뭐죠? 벼슬길에 올라서 벼슬 생활을 했다. 즉 관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검은 사무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었다는 것은. 그렇게 12년 동안에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미친 듯이 벼슬길을 헤맸다는 이야기죠. 총 그래서 과거 공부하는데 10년, 배설길에서 12년, 그래서 22년 동안 자기는 자신을 잃고 살았다. 본질적인 자아를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겠죠.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세제를 넘게 되었다. 그래서 온 곳이 여기죠. 여기가 어디예요? 유배지가 어디예요? 장기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 여기가 바로 문경세제인 유배지예요. 자, 화자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친척과 선영을 모두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숲, 여기가 현재 필자가 있는 장소, 필자가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바닷가의 대나무숲은 필자가 있는 이 장기를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화자가 현재 있는 곳,
다른 말로 성찰의 공간이 되겠죠. 예전에 자신이 한참 벼슬살이 할 때는 자신에 대해서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호제라고 붙인 형님이 수호제라고 붙인 서재 이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현재 이 장기도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와서 그때 일을 되돌려 보고 깊이 사색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았죠. 그래서 성찰의 공간, 깨달음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달려와서요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는 나에게 물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묻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라는 거죠. 나에게 대화를 건넸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고 있네요. 이렇게 대화를 시도한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성찰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와의 대화를 시도했죠. 자신에게 대화를 시도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의 생각을 뚜렷이 전달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객관화해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성찰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닷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냐?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자, 스스로에게 질문했더니 내 안에 있는 나가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무른 이 나는 긍정적인 나가 되겠네요. 이때 내 둘째 형님 좌랑공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나를 잃은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 본질적 자, 아니. 현상적 자고요. 나를 쫓은 거니까 쫓은 자는 긍정적, 본질적 자일 거예요.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나를 붙잡은 거니까 긍정적 자가 될 거예요. 자, 둘째 형님도 유배를 왔네요. 어디요? 남의 지방으로요. 그래서 위에서 말하기를 큰형님은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제라 짓고 자신을 잘 돌본 사람이죠. 그런데 나와 둘째 형님은 자신을 잘 돌보지 못했다가 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유배지에 가서 자신의 본질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 부분 봅니다. 오직 나의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셨어. 그럼 이때 나는 긍정적 자, 본질적 자가 될 거예요.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뭘 지켰어요? 나를요.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나도 긍정이겠죠. 자, 안 왔겠는가라고 서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네요. 의문형 의미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형님은 예전부터. 큰형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인용이네요. 아버지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집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는 핑계대는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큰형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연이라는 자를 지어주셨다 그랬는데 이 자는 본 이름 외에 쓰는 별칭 같은 걸 말해요. 본 이름 외에 별칭으로 태현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태현은 한자로 된 말이잖아요. 별칭이에요. 근데 이 태현을 한글로 풀면 나 자신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로 별칭으로 태현, 나 자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태현, 나의 이름인 나 자신을 지키려고 나는 서재 이름을 태연이라고 지은 것뿐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필자인 정약용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자신, 즉 본질적인 자아를 잃지 않으려고 지은 이름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였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맹자는 선현이죠. 그 다음에 형님의 말씀을 2번 직접 인용했죠. 직접 인용한 이유는 뭘까요?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자인 선현의 말씀과 형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겠죠. 맹자가 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나는 내 집에다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것은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즉 역설하기 위함이고, 다른 말로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용했을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하였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 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자, 그러니까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스스로 수호제 라는 이 글에 제목을 붙여서 수호제 기니까요. 이름을 붙여서 형님께 이 글을 보여드리려 한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을 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자는 지금 자신의 집을 수호제라고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글의 제목이 수호제라고 한 거예요. 수호제 기니까요. 그래서 이 글을 써서 형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을 쓴 원인이다. 이것이 바로 기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기는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님에게 보내는 이 글인 수호제 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글은 한문수필 기에 해당하고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 장기에 와서 그 이전에 자신이 의문을 품었던 형님의 서재에 수호제라고 붙였던 것에 대한 그 의문을 장기도 이 유배지에 와서 생각해 보았는데 깨달았어. 형님이 왜 자신의 서재에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것은 바로 자신, 즉 본질적 자아는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왜? 유혹을 하면 쉽게 달아나고 한번 달아나면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서재에다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여놨을 거야 라는 깨달음을 장기도에 와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에 대한 기록을 써서 형님에게 보여드리자라는 의도로 이 글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 즉 필자의 의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예요?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은 유혹에 잘 넘어가니까, 호투루 다루면 잘 넘어가요. 한번 달아나면 돌아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껏 과거 준비하는데 10년, 또 벼슬살이 하는데 12년, 도합 22년 동안 너무 바쁘게 살면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잃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유배지에 와보니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나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열거, 대조, 자문자답, 그 다음에 서리, 예시라는 표현법을 사용했고, 또 마지막에는 직접 인용, 형님의 말과 선현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반성적, 성철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와 관련되는 시조나 현대시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수호제기는 작품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관련 작품들이 많아서 그 관련 작품들을 잘 해석해야지 이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해석력이 있으면 그닥 어렵지 않겠지만,
그죠? 자, 그럼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할게요. 정약용님의 작품 중에 탐액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탐액행은 보리 타작을 하는 행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약용인 작가가요. 농부들이 탐액행,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나서 그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시예요. 그래서 얘는 선경 후정의 전개 방식을 보이는데 맨 첫 부분에 탐액행하는 농부들의 건강한 모습을 굉장히 예찬적 태도로 보여주다가 마지막 깨달음을 제시하는 부분만 볼게요. 여기에서 연대마음, 당시의 여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 당시의 여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노. 이제와 돌아오니 연대 마음 마로리. 그럼 여기는 뭐야? 돌아온 곳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농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뭐 혹은 시골 혹은 자연이라고 생각해 둡시다. 자연에 돌아왔어요. 자연에 어디로 들어와서 이제야 돌아온 것이 자연이에요. 혹은 뭐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산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본다면 연대 마음 마로리. 그러면 연대는 뭐냐면 벼슬길이에요. 벼슬길. 내가 그동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22년간 이제 벼슬길 그 다음에 과거급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어느 곳에 닿았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니 어느 곳에 가서 우연히 이제 농부들이 탐액행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정말 걱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화자 자신은 너무 잘못 살았다는 걸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연대 마음 말 것이다라는 다짐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 연대는 벼슬길, 아까 수호제기에서 벼슬길 12년, 그 다음에 과거 10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인 시어야 라고 매치하시면 끝나네요. 그 다음에 당시에 여던 길을 몇 해를 버려뒀어요. 이게 착각까지면 안 되는 게 버려둔 길이고 그러면 몇 해를 버려뒀다는 것은 그 몇 해 동안 벼슬길에 올랐다는 거니까 그죠? 버려둔 건 벼슬길에 올랐기 때문이고 그럼 당시에 여던 길, 가던 길은 뭐예요? 바로 학문수양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문수양의 길은요. 과거를 위해서 하던 공부가 아니고 정신적 수양의 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여던 길이 학문적 수양의 길이지만 부정적인 길이 아니고 정신 수양을 위한 길이므로 긍정적인 거죠. 여기서 정신 수양은 수호제기로 말하자면 본질적인 자아를 찾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당시에 내던 길은 긍정적인 길인데 몇 해를 버려뒀어요. 버려둔 이유는 벼슬길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와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온 곳이 바로 이곳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와 돌아온 이곳 연대마음 마루리 연대는 벼슬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당시에 가던 길은 학문수양의 길인데 내가 그동안 벼슬에 집착하느라고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다닌 길은 벼슬길입니다. 다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연대 생각하지 않으리. 여기서 연대는 부정적인 거, 벼슬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많이 나오는 게 이황의 도산 12곡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하나 봅시다. 이황의 도산 12곡은 이황이 도산에 가서 도산 서원에 가서 그죠 이제 선을 짓고 후배를 양성하면서 열심히 학문 수양을 하면서 지은 연시조예요. 그 연시조 중에서 전 6곡 후 6곡이 나오는데 전 6곡은 자연 친화, 자연을 즐기겠다는 내용이고 후 6곡은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도 년대 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이것은 정약용의 탐액행이 아니고 도산 12곡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약용의 탐액행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어쨌든 학문수양의 길을 다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문수양은 입신양명을 위한 길이 아니고 정신수양의 길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내던 길이 정신수양의 길이므로 긍정이고 연대는 벼슬길이므로 부정이다. 그 다음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여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여기 망고상청은
학문 수양의 긍정적인 길입니다. 망고 상청이 늘 푸르다는 건데 왜 망고 상청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을 보니까 청산, 푸른 산은 망고 오랜 생활 동안 그렇게 푸르러요. 그 다음에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고 흘러요. 그래서 이때 청산과 유수는 교훈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얘네를 보니까 이 자연들을 보니까 나도 학문 수양을 그치지 말고 해야 되겠어 라는 다짐으로 끝나는 시. 그래서 여기서 망고상청도 학문 수양과 같은 긍정적인 길이에요. 수호제기로 본다면 본질적인 자아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약용의 보리타작 탐액행이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풀어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녹기로 한자로 세.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농민들이 이제 이 새참 먹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받아 번쩍이네 건강한 농민의 모습이고요. 옹야 소리를 맞춰 발맞춰 부르우니 삽시간에 볼이 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그래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에 보리태클 뿐이로다. 와, 효율성도 좋네요.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화자가 지금 사색하고 있는 거죠. 저 농민들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네.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데 그럼 낙원은 바로 이게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은 곳이죠.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리요라고 하면서 이 화자도 지금 성찰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자, 뭘 반성해요? 그동안 벼슬길에 헤맸던 것을 반성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벼슬길에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한 바쁘게 생활하던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벼슬길에 헤매지 않고 몸에 노예되지 않는 상태를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본질적 자아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시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찰에 대한 태도가 나온 거, 그 다음에 나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적인 관계로 놓고 본질적인 자아를 찾으려 노력하는 시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는 김수영의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의 길, 참회록, 그 다음에 자화상, 기타 등등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키워드는 뭐냐면 성찰적 태도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나가 이분법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자아인 본질적 자아냐 아니면 부정적인 자아인 현상적 자아냐, 요거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호제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세요.